저는 마포에서 건축사 사무소 5부 운영하고 있는 양정원 건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제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그러려고 저희 이 꼭지를 맡은 건 아니고, 이렇게 운을 띄우는 역할로 나왔다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목은 적당히를 넘어서 제대로 해보자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요 이미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학생 때도 그렇고 직원으로서 실무 수련을 할 때도 그때 한창 힘들 때니까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왜 건축사, 건축업계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될까? 나가서 시위하고 데모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될까? 저희도 사실 노동자잖아요. 다 근로자인 할 때 다 쉬시고, 그리고 4대보험을 다 들으셨을 거고. 근데 저희는 또 전문직입니다. 사회에서 인정한 전문직이고요. 그리고 또 직업인으로서 저희가 다양하게 이 건축을 굉장히 각자의 철학으로 가지고 되게 진지하게 임하셨겠지만 하나의 직업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들이 왜 안 될까 개인적인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제대로 해야지 이 꼭지를 의문을 던진 이유는 일부에서 말씀하셨듯이 건축사 엔지니어 연구대가에 따지면 한 달에 799만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건축사니까 799만 원을 달라 이런 건 시장에서 설득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만큼 제대로 하니까 은근히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이제 협회뿐만 아니라 건축사들의 큰 이제 변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의무가입이 추진이 되면서 등록 건축사 기준 이제 찾아보니까 3,600명이 새로 이제 회원으로 가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새로운 회원을 가입시키는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회원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제대로 하는데 더 공감대를 만들 수 있고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협회가 밝히고 있는 건축사법 취지의 목적은 크게 4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결국 이제 안전, 공익, 품질, 경쟁력, 위상 이것들 당연히 추구해야 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라고 조금 되뇌어 봤을 때 좀 반성적으로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건축사법 개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저도 사실 부끄럽지만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가봤는데 협회에서 이제 건축사 윤리선서라고 8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전문 지식 기술을 배우고 공공사회 발전 기업 이런 것들 8가지의 우리의 건축사 윤리의식을 더 이상 말뿐이 아니라 이제 직업 윤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사들이 노력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다들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내년에 더 힘들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 현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간단한 통계표가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저희 건축계 규모별 동향인데 일단 IMF 때 한번 크게 꺾였고 2008년 이제 금융위기 때 한번 또 꺾였고 이번에 다시 거의 한 10여 년 만에 다시 하락폭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각종 전염병이라든지 전쟁, 각종 사회 원인 때문에 진폭이 더 하락세가 더 길게 갈 거라는 게 좀 사회 예측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건축을 공부하고 있는 예비 건축사들이 우리 건축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직장에 선택할 때 보시면 1등이 역시 연봉이고요. 그리고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근무 요건이 너무 안 좋다. 한마디로 빡세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다음 직원들을 고용해야 되는 건축사들에게 좀 던져지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아닌 게 여전히 근데 이제 예비 건축사들은 우리나라 이제 건축 서비스 성장 가능성은 그렇게 나쁘게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게 40%인 것 같고 그리고 39.2%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포지티브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는 좀 증명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업무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저희 이제 여러 가지 부처를 정리하고 통폐합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마에 오른 것이 이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인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건축사의 잘못만이 아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것들을 저희가 건축계를 대표하는 전문 집단으로서 이것들을 건축사와 건축계의 가치를 이제 증명할 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했고 그리고 누가 가르쳐줬는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5년제 거의 초창기 출신인데 4년제에서 5년제로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에서 보완이 됐냐, 건축사의 윤리 혹은
뭐 건축사의 뭐 노동법 관련된 것들이 한 번이라도 더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느냐 생각해 보니까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전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서, 그리고 그 회사 이렇게 취업을 해서 첫 번째 실무 수련을 할 때도 뭐 열심히 일하는 방법만 배웠지 내 스스로를 어떻게 이렇게 가꾸고 회사를 어떻게 제대로 운영해야 되는지, 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정확하게 제대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 비슷한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2017년에 처음 이제 개업을 했는데 저는 사실 크게 4가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기 설계 공모에서 잘 열심히 경쟁해가지고 수주를 하면 잘 설계하면 되고 잘 감리하면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다음 일을 따면 되지,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5년 정도 되니까 할 게 더 온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회계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습니다. 고육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관공사 일을 많이 하니까 이제 열심히 잘 타절하는 방법도 이제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타절이 나쁜 게 아니라 뭐 상황이 있으면 타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깔끔하게 타절을 해야 되는지, 제대로 타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좀 이걸 자료를 준비하면서 재밌는 영국 사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대로 한번 참고를 해보자고 한번 들고 온 게 있습니다. 영국이 이제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건축사 사무소들이 어떻게 그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발간한 게 있더라고요. 코로나에 미친 영향을 분석을 했고요. 뭐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사업체,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를 했고요. 뭐 정치, 이제 건축 외적인 면에서 어떻게 건축에 영향을 미쳤냐, 그리고 사무소별로 어떻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냐,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멘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회복의 길 팟캐스트, 이거는 그 뭐 공용 방송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고 뭐 이런 좀 미디어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건축 장소 만들기 매래, 그리고 앞으로 건축 공간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거에 대한 좀 학술적인 얘기도 앞으로 코로나가 생기면서 공간들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것도 있었고, 제가 좀 공유하고 싶은 거는 아까 그 회복하기 단계에서 크게 3가지 단계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자료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생각보다 현실적이고 단순히 잘해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다음에 세미나, 이렇게 소세미나가 있다면 이거를 한번 같이 좀 분석해보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저희 재정 건강, 사무실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건강한지 이런 것들을 참조하자, 그리고 경쟁자를 참조하자. 사실 이거 저희 잘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저희 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그리고 재정 보조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6번째 이거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돈 안 준 건축주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사실 건축주들도 힘들겠죠. 근데 저희도 그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그 대응 단계에서 좀 말해주고 있고요. 그 2번째 회복 단계인데, 이것도 뭐 사업 계획을 뭐 잘 수립했나, 이건 뭐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시장 및 서비스를 재평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축 시장이 어떻게 재평가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어떻게 수주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번 2단계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회복력인데, 이제 완전히 황폐화된 이제 이 건축사 사무소가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포트폴리오 다양화, 뭐 사무실 평판 높이기, 사실 요거 좀 오늘 좀 많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고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저희 그 코로나 이후에 건축 사무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1부 때 건축연구원 나왔는데, 그 연구 자료들 중에서 제가 한번 좀 살펴보고 싶긴 한데, 그 연구들이 지금 영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좀 현실적인 문제를 얼마나 다루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공감대 토크 이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이제 여러분은 제대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추후에 토론을 통해서 좀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 2번째는 더 나은, 그리고 더 많은 제도를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뭐 진부하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모인 자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심간 건축을 운영하고 있는 유기현 건축사라고 합니다. 예, 저는 MZ세대를 알자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영상 자료를 좀 준비한 게 있어서요. 이 자리에서 좀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어서 좀 저기 앉아서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MZ세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 발단은 그 설계는 혼자 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고용해서 같이 한다고 했을 때
그 MZ 세대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그 사무실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즘 MZ 세대가 한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1년 이내 조기 퇴사자가 거의 80%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한맥은 회식을 반대합니다. 저런 주류 업계조차 MZ 세대를 겨냥한 저런 광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꼰대 인턴 이런 MZ 세대를 풍자한 드라마도 반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워라벨이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한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젊은 세대들은 무엇을 원하고 왜 이렇게 바뀌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Z세대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MZ세대는 대한민국에서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중반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 출생한 Z세대를 합쳐서 말하는 용어입니다. 간단하게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2020년대 초에 출생한 세대를 말하는 거고요.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서 MZ세대 성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좋고 싫음이 명확하며 오래 참지 않는다 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본 결과 MZ세대들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60년대 새마을 운동 이후 88 서울 올림픽을 거쳐서 우리나라는 급성장을 하였고 뭐 잘 될 거야 그런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사회적으로 풍부하게 조성이 되면서 미래를 담보로 개인의 희생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강요하고 그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풍토가 많았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은 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억대 연봉자도 집사이가 되게 힘든 세상이고 저기 나와 있는 기사처럼 단군 이래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 사는데 뭐가 가난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껏 각 세대가 지나면서 항상 우리의 경제는 풍족해졌지만 앞으로 경쟁 성장률을 포함한 개인이 느끼는 부의 그 만족도는 점점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런 불확실성과 막대한 그런 불안감 속에서 MZ세대들은 사회 첫 발을 내디고 있고요. 사회 조직 문화에서 내가 이 조직을 위해서 희생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짤막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MZ세대들은 자기에 대한 그 의사 표현이 명확하죠. 이 친구들의 그 가치관은 어떤 것이냐면은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특징 보시겠습니다. 노력과 보상의 관계에 민감하다라는 건데요. 이것 또한 첫 번째 특징과 어느 정도 결부되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노력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즉각적으로 원한다는 건데요. 여기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 4년차 직원이 하이닉스 전체 임직원 29,000명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회사의 성과가 작년 대비 이렇게 좋은데 성과급 지금은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도대체 우리 회사의 성과급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 29,000명에게 메일을 한 방에 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담한 행동에 회사 게시판이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호응의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결국 최고 경영자가 공식적으로 해명하면서 논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 친구가 여태까지 그 캐리어를 통째로 날릴 수 있는 이런 대담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불만을 표출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성세대들에게 성과급이란 일종의 보너스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과도 같은 거죠. 근데 MZ세대들에게는 성과급은 자신의 노력 대비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 대 보상의 관계가
해치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배척하려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보상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공정한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보상이 공정할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칼로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보상을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투명하고 구성원들과 공유되었는지를 그 과정에 대해서 납득이 된다면 설령 보상의 규모가 차등폭이 크더라도 충분히 쿨하게 이해하고 인정하는 세대입니다. 다음 세 번째 특징입니다. 피고용인으로서 계약대로 일을 한다. 첫 번째 항목 보시면은 무심한 듯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주인의식은 없지만 계약관계에 의해서 맡은 일을 잘 해내려 합니다. 두 번째, 집단평가보다는 개인평가를 중요시합니다. 여기서 짧은 영상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지금 출근 시간에 대해서 그 기존 세대와 MZ 세대가 뭐 여러 의견으로 부딪히고 있는데요. 그 MZ 세대들은 계약서를 중요시 생각하면서 본인이 굳이 뭐 더 일찍 출근을 해야 되냐, 9시 정각에 출근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주의 퀴즈입니다. 즉 어릴 때부터 광고, 시장, 금융 등 자본주의 생리를 몸으로 체득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일본의 사례입니다. 지금 이 젊은 두 부부가 마트에 가서 계산을 하는 장면입니다. 보시면은 개인용 물품과 공용이 쓰는 물품을 별도로 계산하고 있고요. 부부간의 재산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혼전계약서를 써서 각자의 업무를 철저하게 나누고 그거에 대한 자금 또한 분리해서 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지금 아내에게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사무소도 등장하고 있고요. 영상처럼 요런 일본에서는 MZ 세대들이 젊은 부부들이 회사처럼 계약서를 쓰고서 명확하게 나누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공감하시나요? 세상이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MZ 세대 네 번째 특징입니다. 재미와 SNS입니다. 첫 번째, 뻔한 것은 싫다. 의외성과 재미를 추구합니다. 이 내용도 간략한 자료 화면이 있는데요. 이 영상은 우리나라 주요 명소를 알리는 영상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한 뮤직비디오인데요. 보시면은 청와대죠. 리움 미술관.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MZ 세대를 잡기 위해서 공사에서까지 이런 의외성 있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고요. 그렇다면 사기업은 또 말할 필요도 없겠죠. 두 번째는 스티커 인맥이라고 하죠. 느슨한 연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끼리 쉽게 유대감을 형성하고 모였다가 다시 흩어졌다가 합니다. 회사 또한 스티커처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재미와 SNS에 몰입을 한다입니다. MZ 세대들은 회사 다니는 것 또한 SNS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이것도 짤막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처럼 회사 다니는 것 또한 하나의 SNS의 일환이라고 보고, 한편으로는 SNS에 올리기 위함이라면 좀 힘든 상황도 극복하면서 몰입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X세대, Y세대, Z세대 이런 용어들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앞선 세대들이 만들어낸 용어라고 할 때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이 세상 변화에 적응하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발표하게 된 해담 건축사무소의 안태만 소장입니다. 저는 실질적인 사례 발표인데 이 내용은 만능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만능형이라는 건 조금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고 조금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1인에서 5인 건축사들이 만능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배려를 해서 저희 사무실을 실제로 운영했던 내용들을 조금 압축해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미니 시리즈처럼 제가 좀 성장형으로 가고 있는 와중인데 시즌 1은 만능형 1인의 시기 처음 독립할 때, 그리고 시즌 2는 공유 협력형인데 저희가 다수의 사무실이 45평 정도 썼던 얘기, 그리고 만능형이 침체기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침체기로 가서 좀 버럭형이 돼가는 대표의 그런 스타일들. 네 번째는 이제
성장기에서 버럭형으로 가면서 어떻게 조금씩 극복할 수 있는 걸 몸으로 체득했던 사항, 그리고 시즌 5는 만능형에서 질적으로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해 갈 수 있는가,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방향을 바꿨던 얘기, 그리고 6번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저는 규모의 성장을 지금 조금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시공이나 자존감을 좀 더 성장시키는 시기로 나아가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시즌 1인데 저는 독립하기 위해서 3년 정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시공사에 실질적으로 2, 3년 정도 다녔었고, 그리고 시행사에 1년 정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하기 전에 3개의 프로젝트를 예비안이 있었고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될 줄 알았는데 30일 동안에 거품까지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뭐 소형 호텔은 뭐 자금이 마련이 안 됐다고 거짓말하고 없어졌고, 주택은 그냥 없던 게 됐고, 뭐 세 번째는 말 못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냥 프로젝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개 프로젝트가 증발되고 그 계약 방법이나 운영에 대한 미숙, 그런 게 본질적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됐고, 그리고 프로젝트 검토나 약정, 비용 운영에 대한 미숙도 그대로 노출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한테 1년 말쯤에 11개월쯤에 타격으로 다가왔던 게, 저는 이제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지금 법인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이 부가가치세 잘못 조절하게 되면 1년 뒤에 타격이 엄청나게 오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몇 천만 원 정도 때려 맞으면서 이제 타격을 엄청나게 받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청년위원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앞에 그 신민재 소장님이나 고린철 소장님이나 차석권 소장님이 발표해 주셨던 이 사항들이 만약에 제가 먼저 브리핑을 받았었다면 피해를 덜 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협회에서 이제 계약 방법과 A가 계약 방법과 조건에 대한 사활의 법적 조언, 뭐 B 운영 시 부가세에 대한 부분, 안분에 대한, 그리고 임대 계약 시 2년 단위 갱신 조건, 이런 게 실질적으로는 그 협회 법무팀이나 그런 데서 조언을 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그 부가가치세 사항도 질문을 하면 세무 관련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었더라고요. 그리고 협회에서 저는 1시간 정도나 2시간 정도 분량으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처음에 업무를 시작을 할 때 뭐 협회에 어떤 조직이 있으니까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세무 관련 조언도 받을 수가 있고, 계약할 때 법무 관련 조언도 받을 수가 있고, 네가 지금 입찰이나 기타에서 떨어져서 계약이 파기되기 전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다면 엄청나게 도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좀 감이 좀 없으시고 시즌 1 때 수주했던 프로젝트인데, 공사 연면적이 한 185평, 설계비하고 CM 비용으로 3,500만 원을 책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 가격으로 많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가격인데, 문제는 뭐였냐면 투입 인원은 당연히 저 혼자였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시공사 다녔던 걸 CM을 하다 보니까 교통비, 현장 식비, 인부들 제가 간식 사주고 잡자재비 뭐 하다가 보니까 1,000만 원이 이미 그냥 3개월 만에 로스가 됐고요. 그 투입 대비 수익 결과가 최종 결론은 손실이 났습니다. 대신에 여기 건물주분이 제가 너무 안타까웠는지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건물 관리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분이 다세대 건물 관리를 해라 그래갖고 4년 동안 건물 관리를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시공 및 건물 관리를 하면서 경험치를 쌓으면서 뭐 심지어 그 배관에, 설비 배관에 소재구 같은 거 안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겨울에 가서 하수구가 막혀갖고 드릴로 뭐 뚫어본 적도 있고,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이게 뭐 눈물 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앞에 있는 내용들은 고생을 했지만 뒤에 가서 뭐 이런 경험들은 쌓였고, 밑에 보이는 사진은 저렇게 담벼락 같은 것도 제가 직접 쌓아봤거든요. 뭐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 이렇게 어떠면은 디자인만 하실 분들도 있지만 저같이 이렇게 작은 시공도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아마 재밌으실 것 같고, 시즌 2는 이제 대략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제 1년도 안 돼서 휘청이게 됐고요. 그러면서 임대료나 그런 게 부담이 돼서 그 공유 협력 사무실처럼 약 6개 팀이 45평에 있는 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3개월 정도 뒤에 두 팀이 어떤 알력에 의해서 와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4팀 남았죠. 그 임대료 분담이 문제가 발생을 했고, 임대차 계약에 또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그러면서 제가 쓸데없는 데 엄청 신경을 쓰면서 프로젝트 에너지가 산만하게 되고 좋은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나 결국은 그 프로젝트도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디자인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A는 협회에 반한다면 이제 공유 협력형의 경우에 공동 사용 물품 같은 게 있는데, 저는 협회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직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유 협력형으로 저같이 경험했던 분들이 무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4,000팀이다 예를 들면,
그 중에서 90%인 4936, 3,600개 팀이 저와 같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던 거에서 뭐 물품 어떻게 나눠 쓰고 청소 뭐 어떻게 나누고 그런 게 실질적인 데이터를 영국이나 미국처럼 데이터에서 제시를 한다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대로 임대차 계약이 확정됐던 이런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뭐 도의적인 어떤 사례나 법무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즌 2는 눈물을 머금고 이사가는 장면입니다. 저도 이제 와야 되는 팀이 어쩔 수 없어갖고 이제 세 번째 사무실로 뭐 2년도 안 돼서 이사가는 장면이고, 그 만능형의 침체기는 저는 이제 약간 자리를 잡는가 싶었는데 그때 했던 프로젝트들이 이제 좋은 프로젝트가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직접 했던 겁니다. LH 보고서 그냥 1,500만 원짜리 끼워서 750만 원 받고 단기간에 뭐 일주일 열흘간에 받고, 그 다음에 아파트 사업 승인 도면 그렸는데 4,500만 원에 약정을 했는데 뭐 500만 원 받고 나머지 4,500만 원은 어떻게 계약서를 제가 잘못 쓰는 바람에 못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너무 순진한 와중에 그 금액을 그냥 받지 않겠다는 약정서까지 쓰는 뭐 그런 상황도 벌어졌고. 근데 운이 좋았던 게 제가 이제 시공사에 있었다 보니까 그 아시겠지만 설계보다는 개발형의 프로젝트가 좀 프로젝트가 크거든요. 근데 그 업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 경험을 살려서 창원에 뭐 조언을 해주다가 1,000평 이상 되는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게 됐습니다. 계약금도 원활하게 받았고. 그래서 유사한 연령의 4인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저까지 포함을 해서 유학 귀국했던 후배가 둘이 이제 먼저 2명이 합류를 하고, 그리고 시공사 폐업했던 후배 그리고 또 합류를 하고. 근데 이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이제 저는 과하게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야근 철회를 해서 주말까지 일을 하면 엄청난 수익이 들어오겠지. 설계비는 3억 5천이니까 잘 풀리겠지라고 예상하고 저는 엄청나게 날뛰었는데, 문제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지치는 거죠. 그러면서 철야와 야근의 연속이고 대가는 제가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고 대화는 겉돌게 되고, 그리고 프로젝트 디자인 품질은 올라가다가 정체가 돼버리고, 그리고 지금 버럭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제가 몰랐는데 후배 둘이 나가면서 이제 왜 나갔니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제 인성이 이런 줄 몰랐대요. 그렇게 좋았던 사람 선배가 네가 이럴 줄 몰랐다. 연령도 저보다 한 살 차이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일주일마다 버럭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의미 아실 거고. 그러면서 1, 2년 후에 2명은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별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진행 사례, 그러니까 관급은 의외로 물어볼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민간인데 민간에서 설계비 5천만 원에서 3억 분량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제가 저도 수없이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언해 줄 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직의 대표, 디자이너, 감리 등의 만능형이 되었을 때 심리적 불안감이 엄청나게 와닿거든요. 압박감이나 그런 것도 대화만 돼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진행했던 게 이 주택 프로젝트인데, 주택 규모 26평을 3년 동안 설계했었고 뭐 3번 바뀌고 기타 검토 6번을 하고, 결국은 제가 이제 하고 싶어 갖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설계비 CM 비용 3,200만 원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현장을 이제 인제인데 45회 정도 갔었고요.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고, 유류비, 숙박비, 현질 품질 계산비 뭐 예를 들면 J그레이드 목재 제가 그냥 1,000만 원씩 사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과는 수익률은 전혀 없었는데 손해가 났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생겼냐면 일단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인원이 다녀간 거죠. 홍보 효과가 생겼고 잡지에 나고, 그리고 관련 수주에 도움이 엄청 됐고, 우연찮게 건축상을 2개를 수상하게 됐고, BTS가 있는 그 소속사에 세븐틴 왔다 가고 문소리 씨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촬영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은 시기가 또 전환하는 시기가 왔고, 그리고 시즌 4에서는 이제 성장기에서 버럭형으로 완전 버럭형으로 변질이 된 건데, 이제 프레스 성장기에 진입을 했고 매출은 조금 늘어났어요. 수익은 별로 없긴 했지만, 근데 문제가 발생했던 게 후배들 2명 나가고 운영을 걱정하고 프로젝트를 쉴 틈 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간 수치가 3배로 뛰고 건강 악화하고 왔고, 심리적인 조울증이 이제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졌고, 그리고 체중이 이제 10kg 이상 불어난 거예요. 그거에 대응해서 음주를 너무 과도하게 한 거죠. 그리고 악순환이 계속 악순환되고 가정생활까지 전염이 돼갖고 계속 악순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기로 가고 성장을 할 줄 알았는데 역으로 본질적인 가정에 충실하면서 저를 조율해야 되는 밸런스를 잡지 못하면서 이게 역을 붕괴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조금의 버럭형이 이제 완전한 버럭형이 돼서 사자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울고 다닌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장기 진입 시에 조직 관리나 좋은 상담,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을 관리하는 게 한 명에서 5명 불어나고 10명 불어날 때 조직에 대한 관리 경험 이런 게 조언이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개인 여가를 조정할 수 있는, 저는 이제 구협회에 올해 비로소 가입을 했는데 좀 구협회 당구, 축구, 등산 그리고 사진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데만 가입해서 활동을 해도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이 엄청 중요했다라는 거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만능형에서 조금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인원도 충원이 됐었고, 디자인 프로젝트 수주하기 시작했고, 설계비도 상승했고, 프로젝트 수량은 대신에 저는 이제 이때 규모의 경제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젝트 10건 할 거를 5개로 일부러 축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야 살아남을 것 같아갖고, 그래서 뭐 매출과 세금의 유연성이 이제 충분히 경험이 있었으니까 살아남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신사동 가로수길에 뭐 엘리베이터 5층을 이사 가고, 거기에 또 장소정 도움을 받았고, 대신에 좀 신경을 못 쓰던 걸 신경 써야 되는 게 직원 복지, 인지도, 그리고 출장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하고, 가장 중요한 게 6번인데 스태프과의 목표 공유하고 감정적 교류가 필요해진 걸 여실히 깨닫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지금도 잘 안 풀리는 게 이상하게 저는 술을 안 마시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 와이프가 글 쓰는 사람인데 상담을 했는데 그 네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은 X세대잖아요. 저희는 술을 먹어야 대화하는 걸로 배웠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고쳐야 된다는 걸 요즘에 확실히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매출형 성장과 디자인 성장기가 도래하실 때 매출을 선택할까 디자인 선택할까 균형 잡는 방법을 좀, 이거는 선배님들하고 상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주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청담동에 이제 그 우리들 병원과 연결이 돼갖고 수주를 우연찮게 하게 됐고, 설계 감리비는 처음에 저희는 희망했는데 이거 정보가 안 나가겠죠. 이제 내외로 수주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왜 줄였냐면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돈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대신에 제가 노렸던 건 실은 뭐였냐면 청담 사거리에 이런 정도의 중급 정도 디자인 이상을 하는 건물을 홍보를 하게 되면 나머지 수주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 기간 대비 효율은 제일 좋았어요. 나머지 뭐 주택 9개월 걸리는 게, 이거는 모든 설계가 6개월 만에 끝났고 시공도 6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간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효율이 제일 좋았고, 뭐 설계비 대비 메인 7개, 뭐 매일경제부터 7개가 노출돼서 도움 많이 받았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 시공과 자존감의 성장인데, 매출의 증가는 저는 2년 동안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2년 단위의 평균 상태 유지하고 있고, 대신에 저는 시공사의 경험을 살려서 2, 3년 전부터 이제 주택 시공을 1년에 하나나 2개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하게 되니까 현장에 가서 이제 인부 사장님들하고 소리를 마음껏 지르는 거예요. 이제 욕을 좀 섞어도 이분들이 괜찮아 하는 거죠, 저를. 이 정도 욕하는 놈은 착한 놈이야, 뭐 이렇게 되고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시공도 하면서 제 본질적인 능력도 좀 키우고, 그리고 저는 디테일을 엄청 중요시 생각하는 스타일이라 그런 것도 좀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소형 사무실에서 특질이 단독주택의 설계비하고 시공비에 과다 지출이 되는데, 요거 조율하는 능력을 제가 몇 년 동안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시면 뭐 상담해 드릴 수도 있고, 대신에 한 가지가 그 아까 그 백구 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추가 비용인데, 추가 업무와 추가 비용이 디자인 프로젝트 막 그 매스로 가는 프로젝트에서는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주택 설계비 3천만 원, 6천만 원 받으나 증액이 없습니다. 현장에 더 나가도. 근데 요번에 최초로 증액을 제가 1,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계기는 시공을 하면 시공업체가 제가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이제 디자인 품질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여사님께서 저기 올려주신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런 거보다는 본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채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관급은 되는데 민간에서 특히 주택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연합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요거 이제 철근, 콘크리트, 철골, 경골, 목재 하이브리드예요. 50평 정도인데, 근데 하면서 최초로 설계비, 그 CMB, 감리비 제외하고 5천만 원 정도 수주를 했고, 투입 인원은 저 포함해서 저희 직원 딱 한 명만 투입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는 그 현장에서 3분의 1 상주 관리를 하고 나머지 출퇴근하고 있고, 최종 수익 발생은 대충 엑셀로 계산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제가 노리는 건 이제 파주에서 실질적인 샘플 주택으로 하고, 제가 시공을 하니까 시공까지 겸해서 할 때 좀 그런 쪽으로 많이 노리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사무실의 방향성의 설정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줄이고 개수도 줄이고, 대신에 3명, 4명을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대화는 좀 더 자연스러워진 방법, 술 안 먹고 대화하는 방법, 그런 걸 좀 익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MZ 세대는 제가 유견선임 발표하실 때 저희 사무실에 현황이 좀 있어갖고 그 보조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시즌 6까지의 단계 중에서 문제는 1년차, 3년차가 유지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유지된 사례도 없고 그리고 초봉을 지금 저희는 3천만 원 정도로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인터뷰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만족감이 낮대요. 그 이유를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지금 질적인 부분을 도저히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갖고 작년부터 뭘 하고 있냐면 저하고 저희 동생 건축사를 제외하고는 절대 야근을 안 합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야근을 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까지 충족이 되는데 사람이 안 좋은 사례라기보다는 사람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야근이 절대 없는 단계에서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게 지금 충족이 안 되고 있어갖고 대화로 풀어질지 그게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2년 이상이 근무를 해야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도저히 풀리고 있지 않은 단계라서 어떻게 할지 저도 잘 모르겠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는 뭐 저도 안 풀리는데 협회라고 풀리는 건 없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3년차 스텝이 배출되고 잔류 데이터가 이동되면서 실질적인 데이터가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신력이 있는 데이터를 해서 너네 실제로 90% 정도의 5인 이하의 사무실이 어떻게 데이터가 이동되고 있는지를 만들어낸다면 실질적인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아마 이 파노라마처럼 미니 시리즈처럼 이루어졌던 이 과정이 압축됐던 사례고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이 대부분 겹칠 것 같아요. 5인 이하는 혼자 바락바락 하지 말고 선배들 좀 도움 받고 협회 도움 받고 실질적으로 뭐 다른 분들도 협회 법무팀에 도움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서로 공생관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조직이라는 거는 저는 조금 개인만큼 바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에 지금 그 저희 세대가 많이 협회를 가입하고 있으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위에 있는 어른들하고 또 같이 공유가 될 수 있고 공유가 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년 차 이하에서 뭐 자기가 불만이 있다고 얘기를 안 하고 위에 어른들은 불만이 있다고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뭘 해줄 수 있냐고 얘기하시면 괴리감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솔직히 실제로 운영했던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리고 헌신할 건 헌신하고 그리고 공유할 건 공유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차쿠천에서 재밌게